우리가 만든 파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새벽 2시 40분, 차민혁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안에는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침투 코드는 완성됐고, 목표 서버의 방어막은 3겹 중 2겹이 열려 있었고,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내려 누르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무 파일 안에 누군가 숨겨놓은 작은 창 하나. 글자는 2줄이 전부였고 읽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3초가 그의 9년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공격한 병원 서버에서 12명의 환자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차민혁은 이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기관의 엘리트였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실행했으며 단 한 번도 결과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거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양 외곽 지하 2층.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방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창문도 지도 위에 표시도 없는 건물이었고 외부에서는 그저 평범한 군 시설로만 보이는 곳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두꺼운 철문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12개의 모니터와 6개의 서버렉이 가득 들어찬 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121국. 바깥 세상에서는 그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차민혁은 그곳에서 일한 지 9년째였습니다. 나이는 33. 또래 중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학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대학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직후 국가보위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왔고 며칠 후 그는 이 지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에게는 군 복무 배치를 받았다고만 전했고 가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일만 했습니다. 암호화 체계를 분석하고 각국의 네트워크 방어 구조를 익히고 선배들의 침투 방식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단독 임무가 주어졌고 그 이후로는 매달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금융망, 전력 관련 공공기관, 방위산업업체의 내부 문서, 상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설명했고 민혁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급은 일반 주민의 3배였습니다. 숙소는 방 2칸짜리였고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따로 칸막이 자리가 배정됐고 명절에는 특배가 내려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것은 성공의 증거였고 충성의 보상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실을 알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8시에 지하로 내려와 전날 밤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목표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 경로를 설계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오후에는 실행, 저녁에는 결과 분석, 밤에는 다음 임무 준비. 그 반복 안에서 민혁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매일 확인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는 보통 4~5명이 함께 일했는데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가 달랐고 묻지 않는 것이 이 공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지선이었습니다. 민혁보다 2해 늦게 배치된 여성 요원이었고 말이 적고 동작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하루에 몇 마디를 넘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지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대상 확인했어요? 민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선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 계열이에요. 행정 서버라고 돼 있는데 환자 기록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민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질문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이내 키보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임무야.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고 지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임무 파일을 열던 순간이었습니다. 암호화 코드 안 깊숙한 곳에 누군가 심어놓은 작은 파일 하나. 열어보니 글자가 2줄이었습니다. 당신이 공격한 병원 서버에서 12명의 환자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민혁은 즉시 파일을 닫았습니다. 로그도 지웠습니다. 방 안에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글자는 사라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코드는 코드였고 파일은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 그 단어만큼은 삭제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운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을 켜는 동작조차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는데 등이 축 처지고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된 채로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결과를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이 왔고 코드를 짰고 실행했고 완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면 그것으로 임무는 끝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화면 바깥의 세계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민혁은 단 한 번도 그쪽으로 생각을 뻗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뻗지 않아도 됐고 뻗어선 안 된다고 배웠고 그 경계 안에서 그는 늘 충분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방식으로 조용하고 아주 작게 그러나 일단 들어온 뒤로는 도무지 내보낼 수가 없는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서버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난 임무들의 기록을 조용히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 보고서에 올라간 결과물이 아니라 시스템 로그 깊숙이 묻혀 있는 원시 데이터를 파고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권한 밖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었고 누군가 로그를 들여다보면 바로 포착될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전소 제어망 교란, 병원 행정 서버 침투, 선거 관련 공공기관 데이터 변조. 민혁이 손을 댄 곳마다 그 이후의 기록이 따라붙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민혁이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파일들이었습니다. 발전소 교란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사흘간 정전이 이어졌다는 기록, 병원 행정망 마비로 수술 일정이 연기됐다는 기록, 의약품 재고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는 기록. 민혁은 그 파일들을 하나씩 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의 끝에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닫을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을 느낀 것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민혁은 재빠르게 창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지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화면을 힐끗 본 뒤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파일 받기 전에 다 읽었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낮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년 전에.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선은 자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안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이 방 안에서 말로 나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 임무 파일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대상은 한국의 소아병원 관련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행정 서버 교란이 목표였고 지령에는 언제나처럼 군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파일을 열고 목표 서버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고 절차도 정확했지만 실행 버튼 앞에서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1초였습니다. 겨우 1초였지만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1초였습니다. 그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무는 완료됐고 보고서는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혁의 안에서는 무언가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면 위의 완료 표시가 예전처럼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그는 알아버렸고 한번 알아버린 것은 모르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혁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총도 아니었고 감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알아버렸다는 것, 단 한 줄의 문장이 쌓아 올린 9년의 확신을 조용히 무너뜨렸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민혁의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던 어느 저녁, 지선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하나씩 자리를 비우고 서버실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지선은 자기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조용히 민혁의 옆자리로 의자를 당겨왔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였는데 민혁은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법이었고 두 사람은 그 규칙을 오래전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먼저 움직인 것은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키보드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려놓고 민혁의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공유 편집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업무용 메모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작업 중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안에 타이핑되는 내용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2년 전에. 그때는 혼자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어요. 민혁은 그 문장을 읽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지선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혁 씨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요. 2년 전 제 표정이요. 민혁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화면 안의 글자들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것이 이 방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언어였습니다. 그는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닫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화면을 바라보면서 같은 침묵 안에 있었는데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찬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무게를 느끼면서 지선이 2년 동안 이것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흘리지 않고 매일 이 방으로 내려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얼마쯤 지났을까 지선이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요. 군사 시스템이 아니에요. 민혁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누군가의 문장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활자가 되어 눈앞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지워. 지선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민혁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창을 닫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에 그 문장은 그가 지난 며칠간 혼자 머릿속에서 돌리던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은 아직 자기 안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가 결국 그 문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창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문장은 화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버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등을 보인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지선은 대답 대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이 지금 막 어떤 선을 건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온 것인지 넘어가 버린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그 선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버실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민혁이 먼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지선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약속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확인이었습니다. 지선이 자리에 앉아 화면을 켜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외부랑 연결되는 채널이요. 민혁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척했지만 귀는 완전히 지선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선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서울 쪽이에요. 암호화 경로라서 추적은 안 돼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혁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본 채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파일을 보낸 사람이 알려줬어요. 2년 전에.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그 의미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 파일을 심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연결을 위한 첫 신호였다는 것. 그 파일을 보낸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쪽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실이 안도인지 공포인지 바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하는 거야, 우리를. 지선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민혁 씨,
반역이라는 말이랑 살인이라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선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두 사람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이 자기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역? 그 단어는 이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놓였을 때 어느 쪽이 더 아래로 가라앉는지를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민혁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선이 알려준 채널 접속 방식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121국 내부 서버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역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민혁은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그 사흘 동안 매일 임무를 수행했고 보고서를 올렸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매일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울 위에 아주 작은 것들이 계속 한쪽으로 쌓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나흘째 되는 밤 민혁은 서버실에 혼자 남아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지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암호화 경로를 열고 짧은 신호를 하나 보냈습니다.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신호였고 상대가 받지 않으면 흔적도 남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렸습니다. 화면은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참은 채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닿지 않은 것이거나 상대가 없는 것이거나 애초에 채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마우스가 책상 끝에서 밀릴 뻔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자세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소리였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채널 창을 열자 응답이 와 있었습니다. 글자는 단 4자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민혁은 그 4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류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신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발자국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직 긴장이 가시지 않은 채로 민혁은 자신이 방금 어떤 문을 두드렸는지를 조용히 실감했습니다. 두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드렸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이후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달라진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은 더 조심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보고서의 형식은 더 정확해졌고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안쪽이었습니다. 매 순간 주변을 읽는 방식,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시선을 스치듯 확인하는 습관,
자신의 모니터 각도가 옆에서 얼마나 보이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버릇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의 언어로 일을 배웠지만 지금은 사냥감의 감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류 과장과의 접촉은 그 후로도 2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짧았고 암호화 수준은 높았으며 민혁이 화면을 여는 시간은 매번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신중했고 민혁도 신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서로가 실제한다는 확인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혁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민혁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에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대령, 보위부 소속 감찰 장교였고 121국 전체를 관할하는 감찰 라인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방에 직접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기 감찰이 있었고 그 외에는 서면 보고로 모든 것이 처리됐습니다. 예고 없이 일정표에도 없이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민혁이 이 방에서 일한 9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혁은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보고서 위에 그대로 있었고 시선은 한 대령을 향해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선은 자기 자리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동료 2명도 각자 하던 동작을 멈추고 차렷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 대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서버 렉 쪽을 먼저 살폈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모니터를 순서대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이 민혁의 화면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민혁은 그 시선이 얼마나 머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1초였을 수도 있고 3초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민혁에게는 터무니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접속 패턴이 다소 불규칙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혁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임무 특성상 분석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에 사유를 명시하겠습니다. 한 대령은 그 대답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을 한 번 더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혁은 그가 나간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폐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대령이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그의 발걸음이 민혁의 자리 옆을 지났고 민혁의 어깨 위에 손이 한 번 얹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손이 닿은 시간은 2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민혁은 즉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칭찬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지.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의 다른 동료들은 이내 각자의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선만이 잠깐 민혁 쪽을 바라봤다가 눈을 걷었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느낀 것은 민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지선이 나란히 걷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깨요. 민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지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각자의 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재킷을 벗다가 오른쪽 어깨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령의 손바닥이 닿았던 자리가 사흘이 지나도록 무언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도 아니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워지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한 대령이 다녀간 뒤로 민혁은 사흘간 류 과장 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대령의 방문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포착하고 온 것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고,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뻗는 것은 스스로 덧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 민혁은 다시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선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혁의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아 류 과장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화면에 문장들이 하나씩 올라왔고 두 사람은 소리 없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탈출 경로는 준비돼 있다. 중국 국경 인근까지의 루트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것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이동하기 전 121국 핵심 작전 파일 전체를 서버에서 삭제하고 나올 것. 그것이 없으면 이쪽에서 이 탈북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민혁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지선도 같은 속도로 화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오래된 환기장치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야. 지선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원하는 것과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겹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겹침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민혁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의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지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선은 화면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파일 삭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삭제하기 전에 복사해야 해요. 우리가 뭘 없앴는지 알아야 나중에 우리 몸값이 생겨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미 오래전에 다른 무언가로 바꿔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지선이 2년 동안 혼자 이 생각을 키워왔다는 것을 그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겁을 먹을 시간에 살아남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민혁은 그 한마디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류 과장에게 동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은 잠시 반응이 없다가 이내 연결이 끊겼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채널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화면 앞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발을 디딜 바닥이 사라진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지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 쪽으로 걷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 무섭죠? 민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지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눈 웃음이었습니다. 지선이 문을 열고 나갔고 민혁은 혼자 화면 앞에 남았습니다. 꺼진 채널 창을 바라보면서 민혁은 자신이 방금 동의한 것의 무게를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핵심 작전 파일 전체를 삭제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사이버 전력의 핵심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었고, 민혁이 9년 동안 직접 만들고 다듬어온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상하게도 후련한 것인지 민혁은 아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방안의 시간은 정해졌고 그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데이는 류 과장이 정했습니다. 마지막 접촉에서 전달된 날짜는 닷새 뒤였고 민혁과 지선은 그 닷새를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버텨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버실에서 단둘이 남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한 대령의 방문 이후 누군가 두 사람의 동선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 닷새가 민혁에게는 9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은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일종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해야 할 것이 명확하면 두려움도 윤곽을 갖게 되고 윤곽이 생기면 그나마 다룰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달랐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의식해야 했고 의식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이 어색했고 보고서를 쓸 때 문장이 2번씩 틀렸습니다. 민혁은 그럴 때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손을 천천히 움직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속도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셋째 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하나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민혁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민혁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얼마나 티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을 좀 못 잤어요. 임무가 복잡하게 걸려서.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 균열, 서버실 천장의 얼룩, 식당 창문 너머 하늘의 색깔 같은 것들이 떠나는 사람의 눈이 머무는 것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지선이 퇴근하면서 민혁 옆을 지나쳤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는데 지선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레예요. 민혁은 화면을 보는 채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지선은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레. 민혁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모레면 이 방에 마지막으로 앉는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년을 보낸 자리에서의 마지막 밤. 그 사실이 두려운 것인지 간절한 것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디데이 전날 밤 민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누우려고 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어느 폴더를 먼저 열고 어느 경로로 복사하고
흔적을 어떻게 덮어씌울 것인지, 지선이 맡은 부분과 자신이 맡은 부분의 경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에 마지막 파일까지 마칠 수 있으려면 11시 이전에는 시작해야 했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경로도 2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계획은 완전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이 실행뿐이라는 뜻이었고, 실행의 순간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밤새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평양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건물들, 아무도 없는 거리, 가로등 몇 개. 민혁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보내는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해온 곳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이 이상하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낯선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서 있는 자신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디데이 당일 2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내려왔고 지선이 15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신호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민혁은 오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아침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전 내내 민혁은 임무를 처리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생각은 자꾸 다른 곳에 닿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올라갔을 때 창밖으로 평양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혁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이 도시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밥맛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오후에 지선이 잠깐 민혁의 자리 옆을 지나치면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민혁은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긴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전달됐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하기 시작한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척했고 지선은 데이터 분석 창을 열어놓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명이 나가고 또 한 명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동료가 먼저 갑니다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서버실에는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어떤 침묵과도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선명하고 그 안에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선이 조용히 자기 의자를 민혁 쪽으로 당겨왔습니다. 2사람은 같은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역할은 이미 닷새 전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민혁이 핵심 파일들을 찾아 복사하고 원본을 삭제하는 동안 지선이 그 흔적을 다른 임무록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도 분담도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혁이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9년치 작전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민혁이 처음 단독 임무를 수행하던 해의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들을 스크롤하면서 민혁은 잠깐, 정말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완료 버튼을 눌렀던 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긴장했던 것,
상부에서 칭찬이 내려왔던 것, 그날 저녁 배급으로 나온 술 한 잔을 혼자 마셨던 것. 그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떤 무게로 남아있는지를 민혁은 파일에 손을 대면서 느꼈습니다. 감상에 머무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더 덮어 씌웠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옆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응, 다음 거 준비해요.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짧고 정확하고 필요한 것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민혁은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코드는 정확했고 경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방에서 9년과 7년을 보낸 사람들이었고 손은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훈련된 손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편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지선이 잠깐 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새벽 2시에 서버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왜 지금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뒤의 세계를 상상해야 손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 근처요. 조용한데 아침에 창문 열면 바다 냄새 나는 곳. 지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는 거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혁이 말했고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고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덜 떨렸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마지막 파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민혁은 그 파일 이름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손을 멈췄습니다. 파일명은 암호화된 코드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민혁은 알았습니다. 121국이 15년에 걸쳐 축적한 침투 알고리즘의 원본이었고 이것 하나가 사라지면 이 조직의 공격 능력은 수년치가 후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직접 다듬고 보완해온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지우는 것,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민혁은 손가락을 올리면서 천천히 느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무게를 손 안에 쥔 채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화면을 닫을 시간도 자리를 바꿀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참은 채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 대령이었습니다. 새벽 2시의 서버실에 예고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권총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고 나서 민혁과 지선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 펼쳐진 것들을 그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화면 위에서 멈추는 것을 민혁은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버 냉각 장치의 낮은 진동음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대령은 방 안의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았고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민혁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4년을 혼자 사귀어온 사람이 마침내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의 표정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눈 안에 저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것만을 붙잡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 파일 받았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민혁은 굳은 채로 한 대령을 바라봤고 지선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 대령은 두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듯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했고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품고 있던 사실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떨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요? 4년 됐어.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4년. 민혁이 처음 그 파일을 받은 것이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한 대령은 4년을 그것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찰 장교로 이 조직 전체를 들여다보는 위치에서 4년 동안 혼자. 민혁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잠을 잃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안에서 어떤 형태로 쌓였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민혁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한 대령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화면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 말이 방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혁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느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었다는 것, 알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이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 사람은 오늘 이 방에 무언가를 결심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민혁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저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한 대령은 잠깐 민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접속 로그에서 이상 패턴이 처음 잡힌 게 한 달 전이야. 그때부터. 한 달. 민혁과 지선이 처음 채널에 신호를 보내던 무렵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한 달 동안 잡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이부 감찰 장교가 이상 패턴을 포착하고도 한 달을 기다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혁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윤곽이 잡혔습니다. 왜 그냥 두셨어요? 이번에는 지선이 물었고 한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화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민혁은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준비하는 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지도 않았고 상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심이었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 대령 자신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대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민혁은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6살이야. 작년 겨울에 많이 아팠어. 병원에서 2달 있었는데 퇴원하고 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입원 중에 행정 시스템이 이틀 동안 먹통이 됐는데 그때 아이들 기록이 일부 날아갔다고. 처방 기록이 사라져서 며칠 동안 약을 다시 맞췄다고.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병원 행정 시스템, 그 이틀의 먹통, 그 날아간 기록. 민혁이 수행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화면 위에 완료 표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렸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사람의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민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인지.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대령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그 사실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지선이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한 대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 사람은 반사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는 민혁과 지선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버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외부 잠금 장치 앞에 섰습니다. 잠금 패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멈췄다가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외부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복도 쪽에서는 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 대령은 그러고 나서 돌아섰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30분 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조건도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앉았고 2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은 보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대신 30분이라는 시간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1초쯤 바라보다가 지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선의 눈이 이미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진행바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민혁이 한 대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엔터를 눌렀고 그 사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창이 떴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진행바가 화면을 가로질러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민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몇 초가 터무니없이 길었습니다. 서버 냉각 장치의 진동음이 귀 안에서 크게 울렸고 한 대령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시야 끝에 걸렸고 지선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들렸습니다. 진행바가 끝까지 찼을 때 화면에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21국의 15년이 지금 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민혁의 9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능하다는 증거로 쌓아온 것들, 충성스럽다는 보상으로 받아온 것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온 시간들이 완료 표시 하나와 함께 지워졌습니다. 민혁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허탈한 것도 아니었고 통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닦아주는 것이 오히려 이 순간을 작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선의 손을 찾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떨림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년과 9년이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이 그 떨림 안에 있었습니다. 챙길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개인 물건은 조금씩 숙소 밖으로 빼두었습니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이 건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모니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꺼진 화면이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자리였지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더 바라볼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대령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금장치 쪽으로 걸어가 코드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새벽에 찬 공기가 서버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 대령은 문을 열어둔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마침내 끝났을 때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는데 민혁은 그것이 안도인지 체념인지 끝내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복도 쪽으로 발을 내딛다가 멈춰서서 한 대령을 돌아봤습니다. 대령님은요? 한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민혁에게 두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그 고요함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민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물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4년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것, 30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결심의 무게였는지를 민혁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뒤 이 방 안에 혼자 남게 될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6살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그 아이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민혁이 한 대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긴 동작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 순간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진심이었습니다. 한 대령은 그 고개 숙임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턱을 끄덕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선 뒤 한 대령은 서버실 문을 안에서 닫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한 대령은 아마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혼자 새벽의 서버실 안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할지를 민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이 30분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지상으로 나오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섰습니다. 평양 외곽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은 없었습니다. 민혁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보내는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두려운 것을 새벽 2시의 서버실 안에서 다 겪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지선의 손을 잡은 채로 약속된 방향으로. 탈출 경로는 평양에서 시작해 중국 국경 인근 접선 지점까지 이어지는 사흘짜리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 과장이 전달한 지침이 그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되 서로 다른 경로를 밟고 다른 시간에 출발하고 중간 지점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말 것.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끝이라는 것을 류 과장은 단호하게 전달했고 민혁도 지선도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서버실을 나온 지 2블록 거리에서였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지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접선 지점에서 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이 돌아서려다가 멈추고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보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민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어떤 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보다 가벼울 것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혁이 먼저 떠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가방은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몇 가지 서류와 오래된 지갑, 그리고 류 과장이 암호화 채널로 전달한 접선 지점의 좌표를 손으로 옮겨 적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만약의 경우 즉시 삼킬 수 있도록 접어서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날은 버스였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이었고 민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시작했고 들판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9년 동안 지하에서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래 보지 못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감각이 이토록 낯선 것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검문은 2차례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군인들이 올라와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민혁은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 심장이 뛰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려 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에서 군인이 민혁의 신분증을 손에 들고 얼굴과 번갈아 확인하던 그 몇 초가 이 사흘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의 눈이 민혁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민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이 더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군인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은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짐 검사가 함께였습니다. 군인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고 민혁은 조용히 가방을 넘겼습니다. 군인이 가방 안을 뒤지는 동안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의 안쪽 주머니의 종이가 의식됐습니다. 접혀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자신의 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군인이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민혁은 가방을 받아들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틀째는 걸었습니다. 류 과장이 알려준 경로는 도로를 피해 산길을 우회하는 방식이었는데 지도도 없이 좌표와 지형지물만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민혁은 어릴 때 아버지와 산을 다닌 기억을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물을 따라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고 아래에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경사면을 오를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고 가방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나뭇가지에 팔이 긁혔고 한 번은 발목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능선 하나를 넘었을 때 저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류 과장이 알려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민혁은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 숨 안에 있었습니다. 중간 기착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류 과장 쪽 연락책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연락책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내오고 방을 내주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라고만 했습니다. 민혁은 그 밥을 먹으면서 지선이 지금 어디쯤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경로였으니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와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사흘째 오후 접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창고 건물 하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과 낡은 목재 벽,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 하나. 민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었고 민혁은 그것만으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선도 문 앞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얼굴은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 아래가 거뭇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혁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선이 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앉아 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지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검문이 몇 번이었어요? 2번. 두 번째는 짐 검사도 했어. 지선 씨는요? 3번이요. 세 번째는 혼자 따로 불러서 질문도 했어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세 번째 검문에서 혼자 불려나간 지선이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을지, 어떤 말로 대답했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였습니다. 지선은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은 어조로 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가방 안에 뭐가 있냐고, 그리고 직업이 뭐냐고, 뭐라고 했어요? 지선이 잠깐 웃었습니다. 피곤함이 배어 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농업 관련 일한다고 했어요. 가방에는 작업도구 있다고. 그 군인이 가방을 열어보더니 그냥 보내줬어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선이 사흘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하고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민혁은 이 사람이 지난 7년 동안 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버텨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류 과장 쪽에서 미리 준비한 안내인이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향을 손짓으로 가리켰고 멈추라는 신호는 손바닥을 펴서 뒤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땅 위에 눌리는 것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민혁은 걸을 때마다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낙엽 한 장의 소리도 이 어둠 안에서는 너무 컸습니다. 국경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안내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5분쯤 기다렸습니다. 민혁은 그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두려움이 따라오고 두려움이 시작되면 발이 굳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것과 지선의 것과 안내인의 것. 세 개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에 이미 파놓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폭은 좁았고 깊이는 충분했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엎드려 통과했고 민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습니다. 철조망이 등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가방이 걸릴 뻔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숨을 최대한 뱉어서 몸을 낮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짚고 발끝으로 땅을 밀고 조금씩 철조망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민혁은 그 자리에 잠깐 엎드린 채로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버실의 냉각 바람과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땅의 온도였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선이 옆으로 올라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의 윤곽은 보였습니다. 지선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혁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지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넘었네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넘었다는 것은 단순히 철조망 하나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9년과 7년이 넘었고 두려움이 넘었고 되돌아갈 수 없음이 시작됐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땅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민혁은 걸으면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서는 이 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지상에 있다는 것을,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울로 넘어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이 더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였고 그 나흘 동안 두 사람은 류 과장 측 사람들의 안내 아래 여러 번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방들, 낯선 얼굴들, 짧은 잠과 짧은 식사. 민혁은 그 시간을 나중에 떠올릴 때 장면이 아니라 감각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지선의 숨소리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민혁은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서울입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고 건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었고 안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민혁이 처음 본 것은 국정원 조사실의 흰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실내 온도는 적당했고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평양 지하 서버실의 천장과 다르지 않은 종류의 흰색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혁은 오래 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방의 공기 안에서 느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어줬습니다. 지선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두 사람을 분리해서 진행됐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신뢰는 나중에 쌓이는 것이었고 지금 이쪽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류 과장이 들어온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민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중년의 피곤한 남자였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눈을 가진 그러나 그 눈 안에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혁 앞에 앉아 파일 하나를 내밀었고 민혁은 그 안에 삭제한 파일들의 목록을 정리해 건넸습니다. 류 과장은 목록을 훑어보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있으면 우리가 몇 년을 번 겁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류 과장이 그 침묵을 읽었는지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민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필요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질문들 속에서 민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작전 구조, 인원 배치, 침투 방식, 암호화 체계. 9년치였습니다. 말로 꺼내고 나면 가벼워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말할수록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꺼내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몸 안에 새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밤 민혁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적의 시스템인지 자신의 9년인지 아니면 그 둘을 함께 믿어온 어떤 확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고 민혁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울어도 됐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이 방과 저 방의 가장 큰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서울 외곽의 한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방어 체계를 설계하고 침투 시도를 미리 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연구소장이 민혁을 자리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막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말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보고 싶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뚫는 일을 해온 사람이 이제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한때
설계한 방식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자신이 막아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고통이 아니라 집중으로. 민혁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기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것을 알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어느 저녁 연구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민혁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안에는 오늘 하루 감지된 침투 시도 목록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패턴이 눈에 익었습니다. 자신이 121국에 있을 때 설계한 방식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민혁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방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이었고,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한 손이었습니다. 공격을 막아낸 화면에 차단 완료 표시가 떴을 때 민혁은 잠깐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완료 표시는 예전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또 몇 개 잡았어요? 3개요. 2개는 새로운 패턴인데 내일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역시 민혁 씨가 제일 빠르게 잡네요. 어떻게 그렇게 딱 보면 알아요? 민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 봐왔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고 민혁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래 봐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그 동료는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선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암호화 메시지로 전해왔습니다. 메시지는 항상 짧았습니다. 잘 지내요. 오늘 커피가 잘 됐어요. 혹은 비가 와요. 손님이 많아요. 같은 것들이었는데 민혁은 그 짧음 안에 담긴 것들을 알았습니다. 잘 자고 있다는 것,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바다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살고 싶다던 그 말이 실제가 됐다는 것. 창고 안에서 나눴던 그 짧은 대화가 지선의 삶이 됐다는 것이 민혁을 오래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혁도 언젠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막아야 할 것들이 매일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일을 충분히 했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면 바다 근처의 조용한 곳에서 아침 창문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민혁은 가끔 했습니다. 그 상상이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것도 반년 사이에 생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한 대령이 어떻게 됐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쪽에서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이 드물었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서버실에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던 사람, 눈을 감고 30분을 기다려준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은 사람. 아들이 6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 곁에 있기를 민혁은 바랐습니다.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내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성실한 것이었습니다. 서버실에서 삭제한 마지막 파일의 이름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삭제 과정에서 파일명 자체가 함께 지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은 가끔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했습니다. 작전 코드였을 수도 있고 날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 연구소 불을 끄고 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코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떤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것들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던 날 밤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덜 아팠습니다. 민혁은 연구소 문을 열고 서울의 밤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불빛이 많았고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민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그냥 이 도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자신의 속도로 서버실에서 삭제된 마지막 파일의 이름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혁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새로 생겨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은 화면 위에 타이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처음으로 멈추던 날 밤부터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민혁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은 탈북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짜로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을 겁니다. 임무 파일 안에 2줄짜리 문장, 아이라는 단 2글자가 심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손에서 지키는 손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그런 2글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편한 것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들. 그런데 민혁이 보여준 것은 그 2글자를 삭제하지 않는 것,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와 동시에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을 얼마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인사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